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강의실에서 실강으로다가 얼굴을 보던 아니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상 동영상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던 반갑고요. 이렇게 새롭게 이제 동영상을 이제 찍으면서 실강을 듣던 동행했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잘 하셔서 내년 2020년에는 여러분들이 좀 소망하는 바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라고, 늘 말하지만 젊은 여러분들이 이 수강하면서 강의실이라든가 혹은 동강을 보면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수험생 너무나 길게 하지 마시고, 우리 보통 쓰는 말 중에서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 있죠.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서 하루빨리 이러한 수험생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벗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합격하는 길과 집어치는 길. 집어치려면 안 했겠죠. 선생님이 여러분을 한 20년 넘게 지켜보면서 하나 얻은 철학은 뭐냐? 공무원 공부라고 하는 것은 머리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 정신력 갖고. 그래서 의지력 갖고 하면은 좋은 결과는 가져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시간의 문제인데 그것이 여러분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많게는 뭐 어느 날은 5년 뒤에 올라가고 저 선생님 됐습니다 하는 친구도 있고 3년 뒤에도 있고, 그건 뭐냐면 선생님이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보통 선생님이 선택과 집중이란 말에서 합격한다는 말은 1.5년에서 2년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그 기간에 좋은 성적을 가져오시고 그 이후에는 정말 더 의지가 필요해요. 일제시대에 35년 동안 기다리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와도 어떻게 보면 더 의지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2년이 넘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가능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전에 좀 말씀드리고, 본 수업에 앞서서 몇 가지 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가지고 간단히 소개한 다음에 본 수업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대박열린고시학원에서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강하영이라는 강사입니다. 우리 학원에서 선생님이 터줏대감입니다. 이 학원에서 내가 1998년부터 IMF 때가 언제야? 1998년 맞지?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1.5년 내지 2년 안에 이제 여러 좋은 결과를 가져오셔야 되는데, 개인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뒤로 미룰 수 있다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선생님의 핸드폰 적어준 이유는 선생님의 핸드폰 번호는 잘 안 바꾸니까 선생님의 실강을 떠나든 뭘 떠나든 간에 혼자 공부하실 때에도 한국사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끝까지 AS를 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려울 때, 공부하기 어려울 때 질문이 있다거나, 또 특히 시험에 임박해서 시간이 짧은데 여러분이 많은 걸 혼자 하려면 힘드시잖아요. 그때 선생님한테 여러분이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메시지 남기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어느 건 집답 갈 때도 있고, 외출 중이면은 또 집답이 늦겠죠.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여러분이 활용하시라.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남겨 특히 전화할 경우는 시간의 제약은 있겠죠. 보통 이제 10시 이전에는 이제 제가 잠자리를 드니까 10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더라도 직접 전화는 안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한 소개를 했고,
한국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한국사 진행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실강을 듣던 동강을 듣던 간에 이걸 잘 들으세요. 이걸 못 들으면 여러분이 본의 아니게 학원과 선생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간단히 소개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수업의 그런 진행 방식입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수업을 하잖아요. 수요일 날 수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는데 이제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여러분 30분까지 이렇게 진행돼요. 대개 이제 일일 4시간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 달이면은 16시간이지. 4, 4, 16, 그지? 그게 3개월이야. 그러면 우리가 16시간 곱하기 3회니까 총 30 몇 시간? 48시간이지? 48시간이 우리가 수업이 이제 양이 이제 3개월 동안 이렇게 주어져요. 이렇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38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한국사의 책의 구성을 보게 되면 요게 무슨 색깔이야? 노란 거는 아니죠. 똥색이야? 이게 뭐야? 주황색. 요 주황색이 요 놈이 상권이요. 상권이고 요 놈이 이제 초록색인가? 요 놈이 하권이요. 하권. 그러면 요 주황색 상권은 내용 구성이 여러분이 잘 아는 구석기, 신석기 어떻게 나오죠? 구석기, 신석기, 뭐 고조선, 고려, 조선. 그 부분을 우리는 이제 전근대사라고 얘기해요. 전근대사.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전근대사, 상권, 여기에 44시간을 갖다가 44시간을 하래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초록색 하권이 근현대사야. 근현대사를 4시간 정도 할애한다 이 말입니다. 4시간. 그럼 여러분이 지금 동강을 보시던 실강을 들으신 간에 초록색을 보면 상당히 두께가 있죠. 그거를 4시간에 완벽하게 해준다.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이제 우리 학원 같은 경우 오후에 이제 그 국어, 영어, 국사 같은 경우 심화학습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시간상 근현대사를 4시간에 도저히 해줄 수 없는 관계로 선생님은 심화학습 시간에 뭘 활용하느냐? 바로 이 근현대사 부분을 해줘요. 그러면 이 근현대사를 어떻게 하느냐? 근현대사를 수요일 날 근현대사를 오후 우리가 이제 그 2시 반부터죠. 2시 30분부터 6시까지. 6시까지니까 약 3시간 반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3개월 동안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우리가 뭐 30분씩 4시간이면은 총 합치면 2시간이 되는 거지. 이해가고 있지? 30분이 여러분이 그 4개면은 2시간이잖아. 그럼 2시간씩이 3주면 6시간. 근데 3시간씩 이제 그 한 달이면 이제 12시간이니까 12시간 곱하기 3 하면 36시간에다가 짜투리 30분이 6시간 들어가니까 42시간. 여기를 3개월 동안 42시간을 투자해서 근현대사를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이렇게 하냐면, 혹시 여러분 혹자는 선생님 그러면 오전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근대사 한 20시간 하시고 여기 24시간 하고 여기 20시간 하시지 이라면, 그거는
수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죽고 이것도 죽고. 지금 우리가 한국사라는 수업을 완벽하게 쏘려면 이게 가장 이상적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어와 영어는 심화학습이라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타이틀이 심화학습이고 실질은 근현대사의 진도라는 거를 꼭 알아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9월에 온 친구들이 있죠. 당장 오후부터 내가 저번 주 저것도 써놓은 거 안 주었지? 저거 이유는 뭐냐면 저걸 안 해놓으면 여러분이 오후에 그냥 집에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당장 시작이 되니까 오후에 9월에 온 천 친구들은 집에 오후에 가지 마시고 주변에 점심 먹고 오후까지 계속 앉아서 수업을 듣는다. 수강을 하셔갖고 신청하셨어요. 왜 꼭 해야 되냐? 이 수업이 실강이 한 번밖에 안 해. 올해 9, 10, 11 한 번밖에 진행을 안 한다고. 그럼 여러분이 한 번 듣고 여름 내내 시험을 보러 가야 돼. 뭔지 알았죠? 그러면 한 번 듣고 도저히 안 되니까 오늘 동영상 오늘부터 찍잖아요. 그럼 실강을 먼저 들으신 다음에 나머지 기간 동안은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 왜 그러면 근현대사 선생님이 강조하느냐? 여기 때문에 그래. 문항수가 총 20문항인데 전근대사 문항수가 요즘에 와서는 더 비중이 이쪽이 좀 줄어들어. 11문제에서 뭐 7문항 이렇게. 근현대사가 9문제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잘못된 거지.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13에서 11, 여기는 7에서 9. 그래야지 20문항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플러스면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여기 65%에서 55%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는 35%에서 45%란 말이에요. 그럼 이 중요한 이 문제를 4시간 알려주고 여러분에게 하라면 이거는 점수 나올 수가 없어. 특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고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 여러분이 선택해야 듣는 것이고 거의 안 하잖아요. 특히 이 근현대사 부분은 여러분이 취약하다고. 그런데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올해 근현대사가 11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근현대사 부분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화학습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지만 진도 개념을 해준다. 단 기본반에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반에서 안 하면 여러분 수험생들을 바로 자만하게 되지. 여러분을 갖다가 사기치게 되는 거니까 내가 뭐 이 나이 먹고 여러분을 왜 사기쳐? 말이 안 되지. 기만하는 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해줘요. 해준다 이 말이에요. 내용이 워낙 전달이 많이 안 되겠죠. 그 점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오후에 어떤 그 시간 계획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죽는 거 아니면 다 집어치고 반드시 오후에도 들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꼭 강조합니다. 잊지 마시고. 다른 과목도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죠. 그러나 특히 이제 한국사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한국사 점수는 수험생 90% 이상이 다 전략 과목으로 생각하고 있어. 90점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나만 85점 맞고 80점 맞다. 그러면 그거는 불합격으로 바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격생의 90%가 국사 점수를 90점 이상 맞았는데 나 혼자 80점 맞았다. 합격생 90% 못 들어간다. 그럼 얘기 끝나는 거잖아. 영어를 절대로 뭐라는 게 아니라 영어를 90점 맞았다고 해서 90점 못 맞았다 해서 그게 당락의 결정은 안 돼. 90점 맞으면 영어 90점 맞으면 합격하는 데는 유리하나 떨어지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안 된다고. 왜 그렇겠어? 합격자 90%가 영어 다 75점 정도 맞는 거예요. 90점 못 맞아. 그렇기 때문에 영어 점수가 90점, 85점 안 나왔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로 연결되진 않는다. 합격하는 데는 유리하다. 그러나 국사는 90점 이상 못 맞으면 불합격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고, 이해 못했으면 교무실에 와서 이제 설명을 다시 듣고 싶으면 교무실에 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의 진행, 한국사, 전근대사, 근현대사 수업 방식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아마 여러분들이 학원으로부터 접수하실 때 책과 이런 서브노트를 여러분이 구입하셨을 거예요. 뭐 여러분에게 결코 부담 주기 위해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봤다시피 이 책이라는 게 상권만 해도 약 1000페이지 가까이 된다고. 어마어마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판서를 일일이 아주 자세하게 해주면 좋으나, 그러면 이마저도 못 끝내.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맥락, 흐름을 잡는 데 역점을 두고 거기에 대한 판서해줄 내용을 서브노트라는 곳에 정리해줬다.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 이렇게 꼭 필요하니까. 단, 저는 저만의 노트를 가질 겁니다 하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맥락을 잡아놓으시고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여러분 정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단을 잘 하시라 하는 것이고요. 물론 그게 가장 좋은 방식은 될 수가 있겠죠. 수업의 진행에 원활한 속도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서브노트를 꼭 병행한다 하는 문제고요. 단, 서브노트는 전근대사 부분 할 때만 합니다. 오후에 학원, 근현대사 할 때는 서브노트 안 합니다. 선생님이 판서를 자세하게 해주면서 여러분에게 한 권의 근현대사 노트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니까, 오후 수업 때는 책과 한 권의 노트, 오전 수업 때는 서브노트와 상권책,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그렇게 진행 방식한다는 거고요. 우리 동영상을 보던 또 실강이 듣던 간에 여기 대방여행모션의 한국사의 그 강좌명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는데, 우선은 여러분이 선생님의 수업을 오전에 전근대사 듣고, 이게 동영상을 보는 친구 지금 보시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서설이 길어 그러면 안 돼. 절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잘 들으셔야 돼.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우리 실강을 듣는 친구들은, 우리 동영상 보는 친구는 요즘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실강을 듣는 친구들에게는 여러 가지 자료가 나가요. 근데 동강을 들을 때는 그 자료를 올릴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 차별하는 거냐,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시스템상 그렇게 돼 있다 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실강을 듣는 친구들은 매주 그 배운 진도에 따른 문제가 좀 이렇게 나가요. 그 문제가 OX 문제, 그리고 가로 메꾸기 문제, 그런 것들이 나간다. 그래서 전근대사 부분은 전근대사 시간 할 때, 근현대사 때는 근현대사 부분. 근현대사를 실강으로 듣지 못하는 친구는 그에 따른 문제가 배포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명확히 하시고. 왜냐면 선생님은 그래, 처음 여러분을 만났을 때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다 하는 것을 정확히 알려줘야 된다고. 이런 거 전혀 안 한 다음에 나중에 들어보니까 없어.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러분을 기만한 게 되지. 선생님도 여러분 같은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을 기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선생님이 여러 동안 교단에 30년 있으면서 정직 하나로 버티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위한 마음 하나 갖고 버티고 있는 건데, 그 무엇이 나를 위협을 줘도 나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 우리 학원이 이제 내년부터는, 2020년부터는 문풀을 1월 달부터 해요. 그 이전에는 작년까지는 해도 2월, 3월, 4월 이렇게 했걸랑. 근데 이제 학생들이 문풀이 너무 늦다 해서 1월 달로 땡긴다고.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기출문제, 단계형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형, 이 세 개로 한단 말이에요. 많이 부족하죠. 선생님이 보통 일반 행정고시 학원에서 문제풀이는요 11월부터 해. 11월부터 5월까지. 그러면 6, 7개월 하는 거죠. 그렇게 다뤄준다고. 근데 이건 이제 우리 학원의 시스템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이
물론 이제 여러분 중에서 선생님 저는 뭐 학원에서 하는 그 3번의 문풀도 가능합니다. 그것만 갖고. 이런 친구들은 가능해요. 그런데 그거가 아무리 부족한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별도의 노력이 필요한데 바로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강좌명에 요게 있어. 국어 한국사 단계 문제풀이 이렇게 해갖고 요게 뭐냐면 약 문제가 현재 497문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497문제. 요거는 뭐냐면 교재 기본서 1페이지로부터 근현대사 끝페이지까지 문제를 쫙 맞는 거예요. 아주 그냥 순서대로. 그러니까 요거하고 책 페이지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그러면은 뭐 여러분이 찾아볼 필요 없이 이거 보면서 책 순서대로 보면 됐나요? 그래서 요 문제는 우리는 한국사의 전체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약 500제 가까이 해서 이걸 동영상으로 찍었다고. 근데 이거를 실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2달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학원 시스템이 3번 문풀이 아까 있었잖아. 기출문제, 단계형 문제, 모의고사 사용. 이 3개가 패키지인데 이걸 들이댈 수가 없잖아. 이거 별도 해야지. 그래서 요거를 상품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런 건 누가 필요하냐? 기본서 내용과 더불어서 기본서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싶어 한다. 또 짧은 시간 내에 효과를 누리고 싶다. 왜냐면 우리가 공부할 때 언제 여러분이 집중 많이 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냥 독서대 놓고 책을 읽을 때 집중이 잘 돼. 이번에 처음 오는 것 같은 건데 독서대 올려놓고 책을 볼 때 잘 돼요? 아니면 문제 볼 때 집중이 돼? 본인은.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문제 볼 때 집중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내가 여러분 수험생 동영상을 또 시간 때문에 내가 수험 생활을 늦게 시작했다. 늦게 시작했는데 좀 더 단기간 내에 효과를 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여러분이 요 문제를 선택을 하셔갖고 같이 병행하면 뭐 모두가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걸 선생님으로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공부를 아마 뭐 이렇게 선생님을 통해서 1년 정도 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런 강좌를 얘기 안 해도 익히 여러분들이 이걸 들었거나 들을 계획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걸 들어야 한국사의 흐름이 구석기 시대로부터 쭉 현대사회까지 머리에 쫙 메모리가 될 수 있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선생님이 추구하기 위해서 한 거다. 그렇게 하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꼭 해주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다. 선택은 여러분이 해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업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몰른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이 선생님의 임무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시간을 약 한 25분가량 할애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 노트와 책을 갖다가 병행한다 그랬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일일이 서브노트의 페이지수와 기본서의 페이지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하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따라오시면 돼요. 일단 기본서는 10쪽이 되겠고 서브노트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 과제는 이겁니다. 한국사의 발음이에 이렇게 나오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출제 빈도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한자, 상, 그리고 중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런다거나 혹시 놓칠 때는 별표 같은 거로다가 표현할 때가 있어요. 수험생들이 동강이든 실강이든 강사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 분량의 축소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강사의 도움을 안 받고 독학으로 이 책을
본다고 생각해봐. 전근대사 1000페이지, 근현대사 900페이지, 900페이지요? 몇 페이지요?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혼자 독하겠다는 거야. 또 무엇이 시험문제 나오는지, 무엇이 왔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공무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강사의, 전문 강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일단은 물론 모든 강사님이 이렇게 하는 줄 모르겠으나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해당 과제에 대해서 출제 빈도수를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이런 수험생들은 그러면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저것이 맞느냐 틀리냐 하는 것도 검증해 봐야 되겠죠. 이게 맞지 않는다면 역시 또한 난 여러분을 대상으로 기만한 거니까. 왜냐? 나오지도 않는 거 상자 해줘갖고 여기만 뒷답했는데 안 나왔어. 그러면은 안 되잖아. 100%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상중한 것이 실제로 80% 이상 그러한 적중률을 갖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상중이라고 표현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열의와 집중을 가지고 임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거 경계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거 표현 안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자. 절대로 그런 말은 아닙니다. 지금은 한 문제 틀리느냐 두 문제 틀리느냐 시대예요. 한 문제 두 문제 틀려갖고 좀 합격하느냐 불합격이냐 문제인데 그걸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바로 내용에 공부하는데 시간을 절약해주고 또 얻은 것이 중요한가 뭐가 이걸 알려주는 것이지 표시하는 건 안 나온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두시되 다른 내용도 반드시 보라. 보는 내용은 뭐냐? 책을 주도 면밀하게 봐달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한국사의 바른 이해는 출제 빈도수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근래 2, 3년 전부터는 여기서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다. 올해 여러분이 올해 마지막 지금까지 본 마지막 시험이 지난 9월 31일 날 경차 2차 시험이 있었다고 2차 시험. 그것도 선생님이 쫙 봐갖고 쭉 훑어보니까 역시 한국사의 바른 이해 부분에서는 나온 적이 없다. 올해 2019년도 이렇게 보여준 시험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보도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생님이 깊이 안 해고 여러분이 시간 내서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단 꼭 봐야 될 부분은 선생님이 체크해 드리니까 그걸 갖고 꼭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보셔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역사의 의미가 나오죠. 자, 우리가 여러분에게 통상 묻기를 역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10중 8구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10중 8구는 여러분들이 말씀들 하세요. 정답입니다. 정답.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과거에 일어난 일을 배우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과거에 일어난 일을 사실을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과거의 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과거의 수많은 역사적 사실을 갖고 봤을 때 객관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주관적 입장에서 접근할 것 이런 방법이 있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국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각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과거에 똑같은 역사적 사실을 본다 하더라도 다르게 접근할 거 아니야. 그지? 예를 들면 임진왜란이라는 과거의 역사가 있지요. 그러면 임진왜란에 대해서 쓸 때 일본의 역사가와 한국의 역사가가 임진왜란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겠지요. 왜? 국적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관성을 갖다가 반영해서 역사를 보는 관점이 있는 것을 주관적이라고. 단 국적은 다르고 종교가 다르지만 과거의 사실 중에서 주관성을 넣을 수 없는 사실이 있지. 여러분이 역사를 처음 배우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배워왔으니까 물어보자.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간에 과거의 역사 사실 중에서 절대적으로 주관성을 넣을 수 없는 것은 뭐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 중에서 뭐는 절대로 주관성을 넣을 수 없어? 이거는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건 뭘까? 팩트지. 팩트. 임진왜란 자체. 그지? 1592년 자체. 이거는 국적에 따라도 바꿀 수가 없잖아. 우리는 과거 역사에서 임진왜란이 우리에게 속된 말로 쪽팔린 역사다. 그렇죠? 왜? 일본 놈들 당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임진왜란을 갖다 없애버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이따서 하더라도 그냥 임진왜란은 연도도 바꿔버려. 1592년이 아니라 한 1800년에 일어났다고 그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응? 또 일본의 입장에서 임진왜란을 통해서 일본에게 일본을 갖다가 쪽팔리게 해준 존재는 누구예요? 일본을 갖다가 쪽팔리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우리 한국인 중에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아니야? 그 누구야? 이순신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임진왜란 때 활약한 사람이 이순신이다. 이걸 갖다가 이 사체를 갖다가 일본 놈들이 실타를 갖고 이걸 갖다가 이순신은 임진왜란 때 없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알았죠? 자, 정리합니다. 역사의 의미, 접근하는 방식에서 과거의 역사를 배울 때 이처럼 주관성이 있고 객관적 측면으로 가야 될 게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런 방식이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은 걸 보면 객관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실로서의 역사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지? 이게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요 주관적인 건 뭐냐? 역사가가 과거 사실을 바탕으로 자기의 주관성을 반영해서 쓰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 여러분 이제 짧은 시간 내지만 이해했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사가에 의해서 선택된 과거, 역사가들에 의해서 선택된 과거,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건 주관적이요, 객관적이요? 주관적이죠. 거기까지. 나머지 여러분이 이제 뭐 거기 역사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분이 누구야? 랑케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역사를 주관적 인식을 강조한 사람이 누구야? 이런 식으로 확인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시간 할당을 많이 할 수가 없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14쪽으로 가시면 한국사의 특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었어요. 과거 십몇 년 전에 서울시에 딱 한 번 나오면 안 나왔는데 그래도 한국사의 특성 정도는 봐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국사를 할 때 단어에 대한 독해가 우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단어란 한국사의 보편성, 한국사의 특수성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바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특수한 것, 우리만의 특수한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험 문제에 안 나왔지만 나올 개연성이 있다면 보편성보다는 특성이 나올 확률이 훨씬 많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죠.
그에 따라서 여러분이 꼭 봐달라. 어디까지? 여러분이 14쪽 하단부에 도움글 있죠? 도움글까지 봐달라 이 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거기 이제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이제 대응 나오죠? 우리의 대응이 나오는데, 시험 문제 안 나오지만, 한국의 젊은이로서 이런 부분은 민감하게 알아야 되겠죠. 중국의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 이렇게 우리나라와 중국을 이렇게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여기 중국이잖아요. 그럼 중국에서 봤을 때 동쪽이 이쪽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북쪽이잖아요. 그럼 얘들이 말하는 동북이라는 것은 바로 평양, 대동강 이북으로부터 바로 지금 붉은 거로다가 표시되는 이 지역이 바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 지역. 그 동북공정의 개념은 뭐냐면 이 중국의 동북지방이 바로 중국의 역사다 이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저기 중국 땅 아닙니까? 이러잖아요. 여기 중국 땅 맞죠? 과거는 여기가 중국 땅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땅, 우리의 역사였었지. 그 여러분 우리 한국의 고대 왕조 중에서 여기 만주, 만주 이 지역에서 있었던 역사 왕조가 어디요? 제일 먼저 쓴 나라가 고조선이지? 고조선이 있고 또 부여란 나라 있고 고구려 있고 발해 있지. 그러면 중국의 동북공정이란 뭐냐? 우리의 고조선사, 고구려사, 발해사를 한국의 역사에서 제외시켜갖고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역사 왜곡 학술이 동북공정의 개념이다 이 말이야. 어려운 거 없죠? 그러한 개념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라 이 말이야. 동북공정 개념. 그 개념이 어디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기본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6쪽에 개념 나오죠. 개념 양가로 2번 부분을 체크해서 봐주시고 나머지 어느 쪽 보시다가 18쪽으로 가면 내용과 우리의 대응 방안 있죠. 자, 이 부분도 여러분 보시는데 하나만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조선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왜 고조선이 중국의 역사의 일부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며 우리는 그 고조선이 중국의 역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독자적인 역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일단은 중국이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고조선의 건국자 문제입니다. 중국은 중국 주나라의 제후 그 기자를 가지고 바로 그 사람이 고조선을 세웠다. 이렇기 때문에 고조선은 중국의 역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우리는 고조선은 중국 왕조와 전혀 관계없이 바로 이쪽 지역의 제후인 군장인 단군이 바로 독자적으로 건국한 나라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 그 단군의 조상이 중국의 조상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하늘과 연결되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단군 고조선은 중국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이 요동 지역에서 이 땅에서 독자적으로 건립됐다는 거야. 만에 하나 고조선이 중국의 사람이 세웠다고 했을 때는 그 건국 이야기 속에 반드시 중국적인 요소가 있게 마련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하늘과 연결시켰죠. 이것은 중국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건국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나머지는 여러분이 봐주십니다. 자, 한국의 유네스코 지정유산 나오죠?
여기는 그래도 이제 근래 와서는 안 나오는데 여기는 출제 미수가 중이라는 마음을 갖고 공부하세요. 안 나오지만 중이라는 마음을 갖고 공부하셔라 이 말이에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유네스코 지정유산에는 우리가 분야별로 분류해보면 크게 4개를 분류할 수 있어. 문화유산, 자연유산, 기록유산, 그리고 인류, 무형유산. 일단은 여기를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유산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분류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엄청 쉬운 거야.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공을 들여서 제작해 놓은 게 문화유산이야. 대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지. 그죠? 그런 거예요. 자연유산은 인류의 손이 감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자연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 구분이 돼야 돼. 기록유산은 문헌에 나오는 거예요. 무형유산은 뭐예요? 형태가 없는 거. 풍습이나 관습이나 노래나 춤이나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인류 무형유산이라고 그러지. 이게 구분부터 하시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문화유산과 시험 문제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문화유산과 기록유산에 포인트를 맞추죠. 자, 개념을 설명했으니까 책을 통해서 간단한 여러분의 설명과 더불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9쪽에 보십니다. 거기 보면 이제 먼저 우리 한국의 문화유산 나오죠. 불국사 석굴암.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는 단서를 다루면 그거 하시면 돼요. 불국사 석굴암 체크하시고 2번에 하인사 장경판전 요거는 특징 부분에 체크하시고 특징도 꼭 공부해 두십니다. A, B, C 나오죠? 특히 C 부분에 과거의 기출문제가 숨겨져 있다. C 부분을 한 장 넘겨서 읽어보면 조선 쪽의 전통적인 목조건물 양식으로 건물 자체의 아름다움은 물론 건물 내 적당한 환경과 온도, 습도, 조절 등의 기능을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바로 이게요. 그 진한 것이 위아래 창틀의 크기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우리 동영상으로 보는 친구들 처음 보기 때문에 낯설 수 있지요. 낯설 수 있는데 그 다르게라고 하는 글씨에다가 밑줄을 그으시고 동일하게 하고 자, 선생님 샘플로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X 하십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글씨를 바꿔서 팔만대장경은 이렇게 위아래 창문의 크기를 동일하게 설계되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다르게 창틀의 크기가 다르게 설계돼야만이 외부의 공기가 이 안에 들어와서 나가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유물들이 썩질 않지. 해인사의 장경판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고 그 건물 안에 팔만대장경판과 목조판과 그거로 찍은 팔만대장경 내용이 보존되어 있는 거야. 종이에다 찍은 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온도, 습도 이런 게 조절돼야만이 그게 보존이 되죠. 그에 따라서 바람의 원활한 순통을 위해서 창문의 크기는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 종묘로 갑니다. 종묘 여러분이 특징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수원화성에서는 여러분이 특징 부분에서 A번을 갖다가 관심을 두시고 보시고
창덕궁 나오죠. 옆에 이제 창덕궁. 창덕궁에다가는 밑줄 그시고 경복궁하고 X, 경복궁하고 X 써놓으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에 궁궐 하게 되면 뭐 상식적으로 경복궁이 머리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근데 아쉽게도 경복궁은 세계 문화유산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경복궁은 흥성문 때 1865년에 다시 지어졌걸라.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붙었다가 그래서 그거는 인정하지 않고요. 요 창덕궁은 임진왜란 때 불탔다가 그 뒤에 바로 건축이 됐걸라. 그래서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고인돌 제목 보시고 고창고인돌, 화순고인돌, 강화고인돌. 다음 경주 역사유적지구에서는 9분에서 A 남산지구 있죠. 남산지구를 봐주십니다. 남산지구 경주에 가면 남산이라고 있어. 산이 있는데 그 부분에 미륵복 석불 좌상이라든가 베리 석불 입상이라든가 나정, 포석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고 고구려의 역사 유적은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면서 넘어가시고 조선왕릉 한국의 역사마을, 한국의 역사마을의 특징 보면서 B번에 체크하시고 보십니다. 하회마을은 새 정주를 찾아 들어선 개척입양이고 양동마을은 처갓집에 들어가 살면서 형성된 처가입양이다. 그 성격 정도는 구분해 두셔야 되겠다. 남한산성 백제 역사유적지구에서는 B번의 부여지구를 여러분이 봐주십니다. 자, 그리고 19년 7월에 우리의 그 문화재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또 새롭게 등재된 게 있어요. 그게 서원이요, 서원. 그래서 14번 해갖고 이렇게 해서 여백에다가 한국의 서원, 한국의 서원 9곳이 이제 등재됐걸랑. 저 경상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공부한 친구들, 우리나라 서원 중에서 최초의 사약서원 이름이 뭐야? 한 번 돌았잖아. 한 번 돌아가고 기억이 안 되나? 최초의 사약서원? 소수서원. 영주 소수서원. 서원자는 뺍니다. 영주 소수서원. 그리고 경주에 거기 이제 영주에서 이제 안동 지방으로 가보면 안동에 우리 저기 이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 어디요? 안동에? 이거 배우고 안 배우고 떠나서 그건 알아야죠. 도산서원. 안동에 경산서원. 이런 게 있고 경주의 옥산서원. 경주 옥산서원. 대구에 그러한 도동서원. 대구의 도동서원. 대구 이제서 쭉 올라오면 저 해안사에 있는 함양이라서 함양의 남계서원. 함양의 남계서원 있고 저 전라북도 정읍에 이제 무성서원이 있고 또 전라도의 장성의 피람서원.
그리고 충청남도 논산, 저 연산, 논산의 도남서원. 이런 9개가 새롭게 지정되었다. 뭐 그렇게 부담스럽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 문제가 근래 와서. 왜냐면 하도 많아서 근래에 문제 잘 안 물어봐. 그러니까 그래도 요 정도는 여러분 한번 눈여겨봐라. 어디 가봤어? 개인적으로 여기 우리 학생 여기 한 번도 안 가봤어?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을 가르치면서 기쁜 건 뭐냐면 이처럼 아무 관심이 없다가 선생님하고 이 공간에서 한 1년 수업 같이 받고 또 합격을 하고 그러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들었던 내용들을 체험해 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연락이 와요. 그럼 어디를, 제가 친구들하고 어디를 가고 싶은데 요것은 좀 뭘 봐야 됩니까? 선생님이 여러분을 가르치면서 기쁨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헛소리는 떠들진 않았구나. 이렇게 또 물어보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좋은 결과를 얻던 안 했던 간에 나중에 수업 시간에 배운 거를 한번 답사하고 싶다면 사전에 꼭 선생님한테 메시지를 날려라.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이거 시간을 죽일 수 있잖아. 그치? 왜냐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선생님이 순서를 매겨준다고. 요렇게 봐라. 그리고 거기서 뭘 먹어라.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해외는 안 나가봤어도 국내는 한강 서울 이북 경기도 북부는 안 가봤어요. 안 가봤고 서울 이남 이쪽은 이제 많이 도로된 거기 때문에 웬만큼 다 아니까. 자, 그 정도. 다음 우리가 이제 기록유산으로 나가죠. 자연유산은 제주 화사성과 용화동. 우리가 뭐 땅이 적다 보니까 자연유산이 많지는 않겠죠. 자연유산이 많아야 돈도 많이 버는데 여기 뭐 이렇게 많이 더 여행 갈 거 아니에요. 자, 유네스코 기록유산. 조선왕조실록에서 성격, 조선왕조의 시조인 태조로부터 철종까지 나오지요. 우리가 요 부분에서 또 밑줄을 그시고 고종 순종실록은 아니다. 고종술록 순종실록은 그 자체는 있어. 자체는 있는데 왜 기록유산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것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왜 이거는 가치가 인정받지 못했냐면 조선왕조 실록을 편찬하는 방식에서 벗어난 거예요. 원칙을 지키지 않았어. 그럼 조선왕조 실록을 편찬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 해당 왕 사후에 하는 거예요. 사후에. 근데 이것은 이분들이 살아있을 때 실록이 편찬됐기 때문에 그러한 공정성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다음 훈민정음 넘어가고 직지심체 요절 4번 체크해서 보시고요. 금속활자 그리고 의 보십니다. 또 6번 한장님 6번의 보관장소도 보시고 승정원 일기 고려 대장경판 및 재경판 조선왕조 의계로 와서 조선왕조 의계의 3번의 성격 니은 잘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특징 부분에서 다 보십니다. 동의보감 일성록 5.18 민주화 기록물 쭉 해갖고 나머지는 큰 제목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무형유산은 전부 다가 제목만 읽어보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단 35쪽에 가면은 19번의 제주해녀가 있고 거기에 여러분이 20번 해갖고 하나 더 써놓으세요.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20번에서 씨름.
요 씨름이 요거는 이제 그 남북한이 공동으로 이제 추진한 거예요. 공동으로 추진해서 등재된 거예요. 예, 그런 정도 써놔라. 여기 2018년 7월인가 그때 등재됐어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하시면 이제 우리가 한국의 유네스코 지정유산까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마무리 짐으로써 한국사의 바른 이해는 마무리 졌습니다. 조금 쉬셨다가 다음 과제 선사 시대의 문화 요걸 갖다가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쉬십니다.